들어올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데 보증보험 한도가 공시가격의 126%, 150%에서 126%로 내려가게 되면 한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전세금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집주인이 나머지 부족한 전세금을 메워서 세입자한테 줘야 되는데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전세금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전세가 생깁니다. 그럼 역전세가 생기면 결국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불안하니까 선택지가 이제 월세로 등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월세 시대로 가는 열차는 출발했다.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입니다. 한 달이 또 후닥 지나가 버리고 또 이제 8월 말입니다. 8월 말 이제 공급 대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또 재밌는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떤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 이제 6.27 대책 발표되고 지금 녹화 기준이 이제 8월 말 정도 되니까 이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6.27 대책 얘기 많이 했어요. 대출 규제 얘기도 하고 웅성웅성대고 어떻게 되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2달이 되고 나니까 이제 조용한 게 더 이상 6.27 대책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방송에서도 더 이상 주제로 삼지도 않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부동산원 통계를 보게 되면 대책 발표 전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 매매 가격 지수 동향 변동률이 0.43%였는데 이게 쭉쭉쭉쭉 내려오더니 지금은 0.09%까지 내려오긴 했거든요. 0.09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속도가 좀 완만해지고 있다는 느낌? 뭐 0.14, 0.10, 0.12, 0.09 이렇게 약간 등락을 거듭하면서 살짝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하락은 아니다. 여전히 상승이죠. 서울이 0.0 몇 %라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가격 하락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상승률이 더 떨어지고 하락 전환이 될 수도 있는데 내려오는 속도를 보게 되면 2달째가 이러면 그리고 우리 여름 비수기 7, 8월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안 갔죠. 저도 휴가 못 갔는데 뭐 저희 같은 이런 분들 말고 휴가 다녀오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은 원래 비수기입니다. 날씨도 덥고 휴가도 가야 되고 뭘 또 집 보러 다니냐. 또 올해는 10월이 추석인데 보통 한 9월 정도 추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석 지나고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뭔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은 비수기인데 지금 겹쳤죠. 비수기와 또 대출 규제 영향으로 줄어들긴 했는데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완만하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7분의 1 토막이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자 우리가 통계를 볼 때는 기준 시점을 잘 봐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세 흐름과 기준 시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되는데 숫자만 뭐 상승 전환 하락 전환 여기에 우리가 너무 꽂히지 말고 이제 기사들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0%에서 마이너스 0.01 되면 하락 0.01 되면 상승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그래프를 만들어서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내려오는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게 되면 6월 거래량이 12,000건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래량인데 우리가 거래량을 볼 때는 5,000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거래가 잘 안 되는데 한 3,000건대 이하면 완전히 얼어붙었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5,000건에서 10,000건 사이면 거래가 좀 제법 되네. 분위기 괜찮아. 10,000건 이상의 거래가 되면 미쳤네. 이거 뭐지? 큰일 났네. 대책이 나와야 되네 하는 게 10,000건 이상인데 올해 10,000건 이상 나온 달이 2달 있었죠. 3월 토지거래가 6월 6.27 대책 나오기 전 화열이 됐죠. 한강벨트 지역 위주로 이 2달이 10,000건이 넘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폭등했던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0건이 넘은 게 이제 3달이니까
5년 동안 따지면 이 10,000건 넘은 게 이제 5번밖에는 없는 시절인데 6월이 이제 그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6월과 비교하니까 이제 7월 아파트 거래량이 5,000건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줄어들긴 했죠.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왔고 너무 오버슈팅이 됐기 때문에 조정은 돼야 되는데 12,000건 대비 뭐 4,000 몇백 건이니까 많이 줄어든 것처럼 나오는데 작년 2024년 9월 추석 때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되고 9월부터 올 1월까지 거래량을 보게 되면 3,000 몇백 건 정도. 9, 10, 11, 12, 1 5개월 동안 3,000건대를 머물러 있었는데 7월 계절적 비수기에 6.27 대책이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에서 올 1월까지 거래량보다는 많았다는 거고 8월 거래량도 뭐 4,000건대 정도는 무난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대비 많이 줄어들었으나 뭐 엄청나게 초강력 역대 최고의 대출 규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래량은 1월보다는 오히려 많았다는 점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 폭락했다는데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려오긴 했는데 6월이 너무 많았고 7월 거래량은 뭐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작년 9월에서 1월 거래량보다는 오히려 더 많다. 여전히 거래는 되고 있다. 그리고 신고가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한국은행에서도 8월 소비자 그 동향 조사를 매달 발표를 하는데 주택 심리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하루 전에 발표가 됐었는데 심리 지수는 그겁니다. 1년 후에 집값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를 설문조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자면 오를 것 같아요. 우리 카프카님은 내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을 모아서 오를 것 같아요라는 사람이 더 많으면 이제 100을 넘는 거 기준이 100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를 것 같다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제 100 위로 올라가는 거고 내릴 것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100 아래로 내려오는데 7월 대비 8월이 2포인트 더 늘어났어요. 109에서 111로. 오를 것 같아. 1년 후에 올라갈 것 같았는데 베팅하시는 분이 살짝이지만 2포인트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7월은 공포 분위기 대출 규제 나오니까 109. 그러니까 109만 해도 사실 100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1년 후에는 올라갈 거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준금리 내려갈 것 같아. 입주 물량, 공급 물량 부족할 것 같아. 대출 규제만으로 완벽하게 잡기는 어려워라는데 절반 이상 분들이 아마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8월은 7월보다는 살짝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6.27 대책 맛보기라고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네. 에피타이저. 더 강력한 대책을 예고하셨죠. 네. 자, 6.27 대책 에피타이저의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7, 8, 9월 정도 되면 소멸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전에 9월 초 정도에 국토부 장관께서 이제 메인 DC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메인 DC를 보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하면 왠지 그 공급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좀 시장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그 메인 DC 중요하잖아요. 네. 자, 메인 DC가 왔어요. 요리를 뚜껑을 딱 열었는데 에피타이즈보다 못하네?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게 기대가 이제 실망으로 전환되거든요. 네. 기대의 반대는 실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너무 높은 건 굉장히 좀 경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 인생에서도 저는 기대를 낮추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왜? 기대가 높으면 실망이 크고요. 실망이 되면은 인생이 좀 우울해지기 때문에 나는 엄청 잘 될 거야. 라는 기대 별로 안 합니다. 저는 뭐 내 인생이 잘 돼 본들 뭐가 잘 되겠어 라고 하는데 의외로 잘 되면 기분 굉장히 좋거든요. 네.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투자해놓고 이거 엄청나게 잘 될 거야 라고 기대하는데 생각보다 투자 수익이 잘 안 나오면 초조하고 우울한데 사놓고 이거 뭐 얼마나 되겠어 라고 했는데 의외로 대박이 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좀 내려야 되는데 사실상 6.27 대책 이후에 맛보기다. 앞으로 더 강력한 게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고 이제 메인 DC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진 상태인데 좀 걱정이긴 해요. 영화도 극장에서 보면 예고편 보면 너무 재밌잖아.
미션 임파서블 네. 뭐 이런 거 뭐 그리고 분노의 질주 이런 거 보면 막 차가 막 날아다니고 이 꼭 봐야겠다. 극장에서 보니까 예고편이 제일 재밌어. 왜? 예고편에 재밌는 장면을 다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메인 디시 우리 공급 대책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두 가지 길입니다. 메인 디시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딱 드는 느낌이 다수의 수요자들이 야 이거 신선하네? 이거 괜찮네? 야 이거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는데? 괜찮아! 라는 판단이 들면 안정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왜? 내 집만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대감에 먹고 살잖아요. 할 수 있어. 3년 후에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라면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죠. 아니 우리가 내년에 집 못 사서 뭐 큰일 나나요? 3년 후에 내 집 마련하면 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성적이 안 나와도 3년 후에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기대감이 있으면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 애가 지금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애가 열심히 하고 올라가는 추세 흐름이야. 네. 기다려 봅니다. 근데 반대로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이거 뭐지? 야 이거 뻔히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이제 기대가 실망이 되고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뾰족한 대책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기대가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영상이 올라올 때 대책이 발표됐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뚜렷한 대책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네. 3기 신도시 좀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좀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3기 신도시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 주요 신도시 보게 되면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이 있는데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은 사실상 토지 보상도 마무리가 됐고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5개 중에 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게 되면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이 선호도는 가장 떨어집니다. 네. 안타깝게도 뭐 어쩔 수가 없죠.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또 입지적으로도 또 시장의 수요자들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장 빠른 곳이 선호도는 살짝 낮고 선호도 높은 곳이 이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인데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은 뭐 군부대 문제도 있고 문화재 문제도 있고 고양 창릉 또 릉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그런 변수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빨리 진행되기는 여러 가지 암초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3기 신도시 좀 빨리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1기 신도시 네. 결국 정비 사업은 용적률로 방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용적률 올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 비아파트 뭐 지식산업센터는 안 될 것 같고요. 고려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아파트들 공급도 늘리고 뭐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겠다. 그리고 유유부지 좀 발굴하겠다. 물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는데 플러스 알파로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발표했던 88 대책이었나요? 서리풀지구. 그거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리풀지구 정도 나오는 정도로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가지고 뭔가 좀 신선한 기대감? 내 집만을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까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국토부 이제 회의를 갔다 왔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이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국토부에서도 다 공개하지는 않는데 그 분위기 자체를 보게 되면 그렇게 파격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는 건 좀 어렵고요.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제안,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좀 폐지하면 안 되겠나? 저는 왜? 어차피 부과 못 할 거니까 부과 못 하잖아요. 왜? 이중과세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예요. 그러면 물론 수익이 남으면 세금으로 환수해야 되는데 나중에 양도세로 환수하면 되지. 팔지도 않은 집을 3억, 5억, 7억씩 내라고 하면 아무리 강남에 용산에 아파트 하나 가진 분이라도 갑자기 5억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어렵죠. 굉장히 안 내죠. 네. 조세 저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강남구청장이 안 내? 압류 걸고 공매로 넘겨야 되는데 그 주민 집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안 냈다고 공매로 넘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아마 목이 안전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과하기도 어렵고 내지도 못하는 세금이라면 차라리 과감하게 폐지하고 민주당은 여당은 우리 공급을 위해서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념도 필요 없어.
우리는 해라는 시그널이라도 주자라고 하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그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서리풀 지구 공급 물량 늘리자. 2만 가구로 하지 말고 한 3만 가구 정도 늘리고 반값 아파트로 하자. 파격적으로 한번 시원하게 쇼 한번 하자.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쇼도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벤트, 우리가 심리잖아요. 불안한 것도. 그렇다면 평범한 그냥 요리보다도 요리에 뭐 금가루라도 하나 딱 뿌려주게 되면 더 맛있어 보이고, 같은 요리라도 담는 디시 그릇을 플레이팅을 하면 전혀 다른 음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자. 뭐 하는데 다들 고개를 갸우뚱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제가 또 하나 제안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어차피 청약을 하게 된다면 사전 청약도 얘기를 했다. 사전 청약 다시 부활시키자. 대신 추정 분양가를 인정해주자. 추정 분양가에서 확정 분양가로 올리지 말고 올라가는 돈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강력한 반발이, 그 담당자가 나오셨는데 자기가 추정 분양가를 원래 했던 그분인데 욕을 엄청 먹었다. 돈 올려가지고 막 불려가고 이랬는데 너무 힘들다. 사전 청약 안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전 청약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은 평범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분양 페스티벌이라 하자. 네? 기억 아마 못 하실 거예요. 동탄 신도시 분양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3기 신도시 분양 어떻게 해요? 뭐 A 1블럭 합니다. 공지 뜨고 그냥 딱 하고 하나 하고 언제 나올지는 몰라. 그냥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2006년, 2005년, 2006년 동탄 신도시 2기 신도시 전 분양할 때는 합동 분양을 했어요. 시범 단지 라고 하면 이제 구역을 정해가지고 시범 단지 아파트 뭐 몇 개가 있으면 동시에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페스티벌처럼. 그러면 모델하우스 만들고 사람들 가고 완전 축제 분위기. 막 A 1블럭 넣을 수도 있고 2블럭 넣을 수도 있고 3블럭 넣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약간 축제 분위기 같은 거. 그럼 저는 청약의 페스티벌 좀 하는 게 어떻겠나, 옛날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감도 가지고 향후에 대한 1차 시범 단지하고 1차를 했으면 2차도 있고 3차도 있으니까 1차 떨어진 사람은 2차를 기대할 수도 있고 2차는 내년에 나옵니다. 나 2차 도전해봐야지, 준비해야지 라는 플랜과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만. 물론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다 빼버리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정도로만 나올 것 같아. 유유부지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성수동 경찰 기마대 부지 400호 35,000호를 한다라고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근데 그 왜 기획재정부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 자산이잖아요. 유유부지, 관공서 부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돈 관리하는 데잖아요. 국가 자산이어서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합니다. 국토부가 아니고.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는데 35,000원 중에 2만 원은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15,000원은 추가로 발굴하겠다는 건데, 기존에 있던 내용 중에는 뭐 용산의 유수지 부지가 어디야? 라고 해서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그 용산역 앞에 그 호텔 있고 노보텔 있고 막 있잖아요. 지금 그 근처에 주차장이 있는 그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치 굉장히 좋은데 안타깝게도 300호. 너무 작네요. 성수 기마대 부지도 위치 굉장히 좋거든요. 성수 전략정비구역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옆에 옛날 이마트 본사였는데 팔아서 지금 크래프톤 그 게임 회사에서 사옥 짓고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기마대 부지인데 위치가 기가 막히는데 400개. 다 작네요, 규모들이.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크게 뭐 감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그 비싼 땅을 한 몇천억에 팔고 3기 신도시나 이런 데 반값 아파트를 몇천억을 더 공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무튼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쉽지 않겠다. 그래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9월 초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토부 장관의 승인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대책은 거의 다 만들어졌고 국토부 장관이 언제 발표할래? 라고 하면 발표가 되는데, 이게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다듬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내용이, 그러니까 제 예측이 틀리고 획기적이고 신선한 내용이 좀 나와주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데, 아무튼 분위기가 결국에는 대책
시점으로 분위기가 계속 안정이 되거나 반전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6.27 대책도 지금 효과가 조금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고 소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또 이 공급 대책도 이렇게 뭔가 기대에 부응할 만한 대책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급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고 또 눌렸던 이 시장 심리가 다시 확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있죠. 네. 있죠. 그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3개월, 6개월이고 획기적으로 공급 대책이 안 나오면 4분기에 반등할 수도 있다. 반등이 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제가 완만한 표현으로 반등이라고 했고요. 네. 정부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실장이었나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금 규제할 수도 있다. 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내막에는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지 않나. 공급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 같으면 세금 규제할 수도 있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물론 뭐 증세가 목적이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다는 얘기는 아마 내부 시나리오로 보자면 이렇게 공급 대책으로 안 될 것 같다라는 걸 좀 직감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들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공급 대책만 나오느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뭐 언론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국토부는 뭐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네. 전세 대출 규제 한다라는 데도 있고 안 한다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든 수요 억제 정책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DSR 적용이 되고 캡, 우리 매매 주택담보대출은 6억까지 캡을 씌웠잖아요. 네. 전세는 3억까지 씌우는 안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억제 정책이 같이 병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수요 억제 정책까지 나오게 되면 또 달라질 수는 있죠. 시장에서 이건 뭐지? 전세가 안 나온다고? 라고 하면 또 다른 변화가 생기면서 뭐 반등의 속도는 둔화될 수는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주택정책이란 건. 그렇죠. 또 다른 왜곡? 전세를 규제하게 되면 또 다른 왜곡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이런 변수들이 있다. 그러면 공급 대책만 나올 것인가, 공급 대책과 전세 대출 규제의 수요 억제 대책까지도 같이 나올 것인가를 보고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9월은 굉장히 혼란의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이 추석이기 때문에 9월은 아마 대책이 발표되면 다들 그러잖아요. 6.27 발표되고도 7월 한 달. 네. 그러니까 9월 초에 대책이 발표되면 이건 뭐지? 라고 하면서 추석 때까지는 보합, 긴가민가 막 분위기 파악하고 유튜브들 의견도 듣고 방송도 보고 얘는 뭔 얘기하지? 막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고, 결정적으로는 추석이 저는 이번에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시장의 기대를 만족하지 못하면 추석 지나고 반등 가능성 저는 더 높지 않나라고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금리가 인하되면은 이 유동성이 또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의 이게 좀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으신데,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금리 중요하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워낙 익숙해져 가지고 더 이상 금리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금리도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아마도 미국 상황을 보니까 미국도 이제 뭐 인하할 때가 된 것 같고, 한국은행도 이제 몇 번 안 남았잖아요, 금통위가. 그래서 아마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한 번 정도는 최소 내릴 것 같은데, 이게 또 뭐 직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냐 그러면, 물론 유동성은 늘어나는데 서서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만, 대출금리는 틀어막을 것 같아요. 대출금리까지 내리게 되면, 대출금리가 3% 중반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시장이 엄청난 반응을 합니다. 네. 만만하거든요. 그렇죠. 3.4, 3.3% 나오면 굳이 생각이 없던 사람도 6억까지 대출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 중반의 마지노선을 지키려고 아마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은행은 못 이기는 척, 정부가 대출 금리 내리지 말아네? 라고 하면서 안 내리거든요. 예금 금리는 내리는데 대출 금리 안 내리게 되면 예대 마진 커지죠. 돈을, 네. 은행들은 이제 표정 관리가 지금 굉장히, 아마도 6.27 대책 발표되고 은행들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막 손으로 입 막고 막 웃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이제 실제로, 왜?
앉아서 돈 버니까. 내년은 내년에 걱정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기준금리가 내려서 유동성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만 당장에 어떤 부동산 시장에 어떤 뭐 유입이 돼서 집값을 급등시키는 요인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서서히 영향을 줍니다. 이게 몇 가지가 있죠. 최근에 주식도 올랐고 이제 코인도 좀 뭐 분위기가 괜찮잖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주식으로 돈 벌고 코인으로 돈 벌면 계속 주식 코인에 하느냐. 차익이 생기면 집 하나 사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순서가 그래요. 부동산에 요즘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남는 돈으로 또 투자를 하고. 제가 몇 달 전에 택시를 탔는데 밤에 택시 타고 이렇게 가는데 택시 기사가 젊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자기는 취미로 택시를 한다라고. 왜? 라고 하니까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셨군요. 돈을 좀 벌었대요. 좀 벌어서 일단 아파트를 하나 샀대요. 자기 사는 동네에. 그분이 안양분인데 안양에 아파트 하나 사고 남는 돈으로 지금 코인은 계속 하고 있는데 왜 택시를 하냐면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한테 저 코인으로 돈 벌어가지고요 하면 부모님이 너 뭐야 그게 라고 하니까 이제 일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하니까 그냥 택시를 취미로 운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뭐죠? 100억 넘는 사람이 10,000명이라고 했나요?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코인으로 돈 번 사람 굉장히 많고요. 조 단위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꽤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비트코인 10개로 피자 한 판 사 먹고 하던 시절. 그때 1,000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 1,000개, 10,000개씩 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왜 안 샀을까? 그때 분명히 제 주변에도 얘기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라고 했는데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한 건 가상화폐에 대해서 가상화폐가 뭐라 도대체 뭐지라는 거. 두 번째는 이게 커지게 되면 결국 미국이든 국가라는 게 결국에는 그 국방, 그 군대도 있지만 그 금융 화폐로 국가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아니 가상화폐가 생기게 되면 국가의 영역이 무너지게 되고 국가의 이게 존폐의 위기가 올 텐데 미국이 그거 용납 안 할 텐데라고 했는데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좀 후회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다른 시장이 커지게 되면 서로 보완 관계예요. 부동산이 오르잖아요.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팔고 다른 거 사고 아니면 차익으로 또 주식 코인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경쟁 관계를 가지고 부동산은 떨어지고 주식은 올라야 돼. 아니야. 주식이 떨어지고 부동산은 올라야 돼. 이렇게 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 올랐다는 얘기는 결국엔 또 부동산으로 유동성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도 있겠다. 금리도 내리죠. 또 정부에서 경제 살리겠다고 민생 지원금도 또 뿌렸고 9월인가요? 돈 더 주는 게 10만 원인가? 받을 수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그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10%인데 10%가 어떤 기준인지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저는 받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그런 돈들이 저는 다 돌고 돌아서 유동성으로 지금 유동성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늘어나는데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씩 보게 되면 자 기준금리 내려가죠. 유동성 늘어나죠. 또 다른 유동성 돈을 풀죠. 거기에 공급 얘기 많이 나오는데 공급도 결국에는 부족하잖아요. 국토부 회의 때도 그 얘기 하더라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원래 국토부인가? 어디 한국부동산원이었나? 발표가 내년에 서울 아파트가 24,000호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5,000호가 늘었대요. 29,000호인가? 갑자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5,000억 어디서 늘었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우리도 어디서 는지는 모르겠네. 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근데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숫자에 함몰되지 말고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많았고 분양 물량도 많았는데 그 후로 줄어들었잖아요. 2023년부터 분양 물량이 줄어든 건 팩트예요. 팩트이기 때문에 2026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건 팩트입니다. 그게 3분의 1 토막이 날지 반 토막이 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줄어드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모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상승 압력이 높고 그럼 정부는 공급 대책과 전세 대출을 가지고 이제 이걸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만만하진 않겠다. 최근에 강남에서 증여가 늘어났거든요.
증여가 늘어났는데 나이대를 보게 되면 이제 증여를 해준 사람을 보게 되면 7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요. 60에서 60대가 두 번째, 50대가 세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이 자식한테 줬다는 얘기고, 받은 사람의 나이대를 보니까 30대가 제일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 40대, 50대입니다. 부럽습니다. 나도 받고 싶은데. 강남, 서초, 송파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부의 대물림이거든요. 근데 왜 증여하나요? 어차피 뭐 자식한테 주지만 지금 증여하는 이유. 뭐 앞으로 더 고평가될 거기 때문에 미리 증여하는 그렇죠. 거죠.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는 겁니다. 증여세는 가격이 이제 10%에서 50% 누진으로 적용이 되는데, 가격이 올라갈수록 증여세를 더 내야 되니까 내년에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주춤할 때 증여를 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사실은 뭐 PB들한테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고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부자들도 결국에는 증여가 늘어난다는 건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좀 심각한 문제 하나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집값보다도 월세, 요즘 임대차, 월세가 전세 굉장히 과속화되고 있다. 전세가 월세로 엄청 많이 바뀌고 월세도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저는 왜냐하면 자, 집값은 우리가 뉴스가 그렇게 나오고 관심을 가져서 그렇지, 사실 올해 상반기 집값 올라간 지역은 서울 한강벨트예요. 네. 서울 한강벨트, 과천시, 판교 분당, 경기도 일부 지역들 빼고는 집값 폭등했나요? 인천 어디 폭등했는데요? 뭐 조금 올라갈 수는 있는데 노도강 폭등했나요? 수원 폭등했나요? 일산시 폭등했나요? 아니잖아요. 지방 어디? 해운대 집값 뭐 광안리 조금? 그걸 가지고 폭등이나 표현을 하면 안 되고, 많이 올랐는 데는 그냥 한강벨트예요. 그냥 양극화로 인해서 돈 있는 부자들이 전국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면서 올라갑니다. 브라질이든 인도든 어느 나라라도 부자들은 잘 살아요. 부자 지역은 이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데, 우리가 지금 양극화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집값이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한강 벨트만 올랐는데 뉴스에는 또 재밌으니까, 또 자극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관심이 있으니까 보는데, 강남 집값 올라가서 어떡하라고. 어떻게 안 사면 되지. 강남에 꼭 사야 돼? 돈도 없는데 뭘 사? 못 사는 거지. 그런데 다른 지역이 올라가도 집은 선택의 문제잖아요. 내 집 마련할 수도 있고, 저는 내 집 마련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만 각자 사정이 있잖아요. 지금 못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청약을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자, 임대, 전세와 월세는 무슨 선택지가 있죠? 집은 안 살 수는 있어. 전세와 월세 두 개를 빼버리게 되면 우리가 주거 형태가 없는데, 그러면 전세를 가든 월세를 가야 되는데 지금 두 개 다 가지는 문제라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개만 문제면 괜찮은데 전세 월세는 사실은 이게 붙어 있거든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임대차예요. 임대차기 때문에 전세가 불안하면 월세로 전환되는데, 시대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월세와 시대는 사실상 시작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애들도 그러잖아요. 너 어디 살아? 월세 살아. 아, 너희들 집 돈 없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월세 살면 뭐가 돈이 없어. 전세 살면 전세 대출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월세 사는 사람이 현금 흐름이 좋은 거예요. 네. 월세 300만 원,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500만 원 내고 어떻게 사냐고. 능력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제 월세에 대한 인식 자체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월세 비중도 완전히 2020년만 하더라도 전월세 중에 월세 비중이 한 41% 정도, 그러니까 한 40%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40%에서 지금 60%로 올라왔고 64%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세 집 중에 한 집 정도에서 세 집 중에 두 집 정도로 월세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늘어나는 거는 맞는데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뭐가 문제지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임대차 2법, 2+2 계약갱신 청구로 인해서 전세 시장에 또 자극도 주게 되고, 또 2022년 하반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또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월세화를 또 가속시키게 되고, 또 다른 규제들, 전세 사기가 생기니까 또
그 허그의 보증 한도를 줄이잖아요.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까지 줄였고 126%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허그뿐만 아니라 HF 주택금융공사도 126%까지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또 역전세가 또 생기네. 역전세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왜 역전세가 생기냐면 새롭게 들어올 사람들 있잖아요. 들어올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데 보증보험 한도가 공시가격의 126%, 150%에서 126%로 내려가게 되면 한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전세금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집주인이 나머지 부족한 전세금을 메워서 세입자한테 줘야 되는데 이게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전세금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전세가 생깁니다. 그럼 역전세가 생기면 결국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불안하니까 선택지가 이제 월세로 등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원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원룸 방 하나 있는 전용 면적 한 30제곱미터 이하, 33제곱미터인가 이하의 원룸을 조사를 한 결과를 보게 되면 서울 평균 원룸 월세가 73만 원. 평균이 원룸이. 그러니까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10평 정도. 10평 정도 되는 원룸 또는 뭐 한 투룸까지도 포함이 될 수는 있는데 평균이 7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73만 원이면 역세권에 좀 깨끗하고 신축이면은 100만 원 훌쩍 넘어간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여기에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관리비. 관리비가 천정부지에 올라갑니다.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기는 부담스럽고 뭐 직방이나 다방이나 이런 데 광고 올리면 월세 73만 원? 평균이네? 네. 갔는데 관리비가 50만 원. 이런 데 되게 많거든요. 이게 회의 때 뭐 재미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이제 국토부에 높은 분 직책을 가진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대학교 갔는데 네. 뭐 하나 구해줬나 봐요. 뭐 원룸이든 뭐 오피스텔 하나 구해줬는데 관리비가 뭐 80만 원이 나왔다나?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거 뭐야? 확인 좀 해봐 이랬다고 하는데 주인은 임차인 잘못 만나서 하필이면 국토부의 고위직이 그래서 80만 원 누가 봐도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왜곡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관리비도 굉장히 좀 심각한 세입자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뭐 월세 사는 건 아니지만 사무실을 몇 년 전에 이제 교대에서 하나 얻었는데 조금해요. 사무실 한 15평 정도 되는 사무실이고 물론 신축 건물이긴 한데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어요. 뭐 복도만 청소해 주지 다른 거 복도하고 복도에 있는 화장실만 청소하는데 관리비가 한 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비싸네요. 비싸도. 그래서 화장실에 휴지도 안 줘요. 그래서 내가 막 따졌거든요. 아니 그래도 휴지는 줘야 될 거 아니냐고. 휴지를 자기 휴지 들고 다니는 게 말이 되냐고 막 따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명확한 규정도 없고 아파트 관리비는 우리 명세서가 정확하잖아요. 네. 의외로 원룸이나 상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 건물주나 아니면 그 관리하는 업체의 수익 구조가 되기 때문에 더 부담이 늘어납니다. 어떻게 됐든지 월세 시대로 가는 열차는 출발했다.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월세가 저렴하거든요. 그래도 저렴해요. 올라도. 왜냐하면 외국은 훨씬 더 비싸거든.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만난 분은 그 마리나베이에 있는 투룸. 마리나베이는 이제 좋은 데인데 그래도 투룸인데 월세가 800만 원.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이제 월세가 굉장히 비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저렴했던 이유는 중간에 전세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버퍼링 역할을 해준 거죠. 다른 나라는 매매 가격 대비 월세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 우리는 전세와 월세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렴했는데 이제 전세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은 좀 굉장히 좀 걱정이 된다. 정부 정책도 안타깝게도 지금 월세를 누르는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은행에 가보면 요즘 전세 대출을 받기 굉장히 힘듭니다. 627 대책으로도 물론 퇴거자금 대출도 이제 2억에서 1억으로 줄였고 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집주인이 잔금 칠 때 전세를 맞춰서 잔금을 치려고 하면 이 전세집은 또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전세에 대한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추가 대책으로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까지 적용하게 되면 전세는 더 빠르게 소멸될 거다. 월세 시도로 더 빨리 갈 거고요. 월세로 가게 되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이 좋으신 분은 월세를 충분히 내고도 여유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수입이 특히 청년들, 신혼부부들은 딱 정해져 있는데 평균이 73만 원이면 관리비까지 하고 이것저것 하면 100만 원 나오거든요. 100만 원 내고 종잣돈을 모을 수 있을까?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진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부작용은 물론 있습니다만 전세에 대한 긍정의 효과도 분명히 있는데 이 전세를 소멸시켜야 된다, 없애야 된다, 전세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세 네가 문제야라고 누르기보다는 우리 세입자들한테, 서민들한테는 전세도 굉장히 소중한 주거 형태인데 이게 월세로 전환된다는 점은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월세가 가속화되면서 전세가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없어질 수도 있을까요? 당장에 없어지진 않겠으나 지금 속도로 보게 되면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이미 균형이 깨졌잖아요. 40대 60, 60대 40에서 40대 60으로 바뀌는데 5년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7대 3? 8대 2까지도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속도라면. 근데 문제는 정책 방향성도 그래. 전세를 누르는, 소멸시키는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 중에도 전세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토론할 때 그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번 얘기를 했어. 그거 너무 극단적이야. 전세가 서민들 주거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긍정의 역할을 하는데 물론 부작용이라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만 그러면 집값이 오로지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집값을 올렸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예요. 금리도 있고 전세 가격이 올라서 집값이 올라간 것도 있고 또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게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지 전세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강남의 전세가율이 30%대예요. 30%대. 매우 낮네요. 매우 낮지. 근데 강남 집값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요. 30%대도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전세 가율이 70%까지 올라가게 되면 30%만 가지고 갭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그 문재인 정부 초반에 2016년, 17년에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그럴 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올라가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세 대출 규제하니까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하니까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 규제하니까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가율이 20%대예요. 근데 집값은 왜 이리 비싸? 그러니까 이게 집값과 전세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전세를 눌러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아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상당히 왜곡을 만들게 되고 어려움이 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각자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월세 살거나 전세 사시는 분보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나이대가 40대 50대 정도 되고 부동산 전문가인데 그래도 집 하나씩은 다들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쉽게 전세가 소멸돼야 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더라는 거죠. 그게 단순히 이론적으로 집값을 자극한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정책이라는 건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서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습니다. 전세 부정적인 영향이 반드시 있긴 합니다. 집값을 자극하게 되고 전세 사기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소멸을 시켜야 될까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긍정의 효과가 더 크고 우리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전세 살면서 종잣돈 더 모아서 또는 집주인이 전세금 좀 올려줘야겠어 라고 하면 아우 정말 내가 진짜 더러워가지고 집 산다. 그렇게 집 사가지고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게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더러워서 집 산다가 쉽지 않습니다. 왜? 종잣돈 자체가 없죠. 그래서 물론 예금을 하고 투자를 잘해서 종잣돈을 별도로 만드시는 분들은 매우 잘하는 재테크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서민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전세금은 강제로 예치를 하는 거잖아요. 집주인한테 빌려주는 거잖아.
강제로 지금 빌려줬다고. 근데 집 살 때는 받아서 그 돈을 시드머니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전세에 대한 긍정의 효과는 굉장히 크고, 가격을 비교하더라도 전환율을 따져보게 되면 사실 전세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 내는 게 월세 내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저렴합니다. 전세가 좋아요. 좋은데 전세 사기가 생기고 집값을 밀어 올리는데, 전세 사기는 사실 정부가 좀 뭐라 그럴까? 왜 그거 안 되지? 저는 매번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제 그 온라인 계약 또 이제 의무화되고 있는데, 아니 온라인 계약에서 유튜브 업로딩 하듯이 전세 계약서 온라인 계약해서 엔터 딱 치면 다음 단계로 삐리삐리삐리 해가지고 세금 체납이라든지 집주인의 주택 보유수라든지 과거 이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검사해가지고 아 이거 위험해 안 위험해를 딱 판단해주고 자동으로 보증보험 가입까지 딱 되도록, 위험해 그러면 아예 안 하도록, 괜찮아 그러면 다음에 보증보험 자동 가입으로 가게 되면 보증보험 사고도 줄고 허그도 좋고 계약자들도 좋고 안전한 전세 계약이 되게 되면 다시 전세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면서 전세가 정상화될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때려잡아야 되고 사기꾼이 많다는 이유로 전세는 소멸해야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가버리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있는 이 좋은 제도거든요. 오죽하면 일본에서도 한국의 전세 제도를 연구하겠습니까? 아, 이거 뭐지? 한국에 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지? 물론 전세가 불안전한 제도는 맞습니다. 왜? 돈을 빌려주는 사금융이니까. 그 문제점을 저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강제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도록 하든지. 전세가 이제 위험한 건, 은행은 돈 빌려주게 되면 건저당을 설정하잖아요. 네. 등기부등본에 내 권리, 물권이라고 하거든요. 물권을 딱 하니 권리를 만드는 거고, 전세 계약은 우리 카프카님하고 저하고 이제 전세 계약을 맞아요. 카프카님이 집주인이에요. 그러면 전세 계약서 쓰잖아요. 이건 그냥 차용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지 어떤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이제 우선 변제권을 주긴 하지만 그게 물권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아예 그 물권 개념처럼 어떤 뭐 전세권 설정을 강제로 하도록 한다든지, 그럼 설정 비용을 좀 내려주면 되잖아요. 왜 그래 비싸? 설정 비용은 그 대법원에서 설정 등기 소유자 해주는데 그거 좀 서민들한테 저렴하게 해주면 되지. 여러 가지 보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면 되지, 그걸 극단적으로 없애지는 말자. 전세제도 저는 한 5대5 정도까지는 월세로 갈 사람은 월세로 가고 전세가 좋은 사람은 전세를 갈 수 있도록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줬으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입주하는 단지들을 좀 제외한 대부분의 이제 그 전세 가격은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공급도 줄어들고 있고 전세 물건도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만료를 앞두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은 좀 앞으로 어떤 점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빨리 계약하라. 올해. 왜? 내년부터 전세 가격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요. 전세는 단순해요.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전세 가율이 떨어지는 거. 무슨 두 가지 케이스?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으로 떨어집니다. 두 번째, 기준금리가 갑자기 많이 올라갈 때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세가 떨어집니다. 2022년처럼.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전세 가격은 안 떨어져요. 언제 떨어졌어요? 안 떨어져. 최근에 재밌는 연구 결과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세 가율이라고 한다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차이를 전세 가율이라고 합니다. 집값이 10억, 전세가 7억이면 전세 가율은 70%, 전세가 5억이면 50%, 3억이면 30%인데 뭐가 재미냐면 서울은 전세 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이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왜 전세 가율이 떨어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세 가율을 이제 수학으로 보게 되면, 내가 선생님 앞에서 지금 뭐 수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분모가 집값, 매매 가격, 분자가 전세 가격입니다. 서울은 집값이 올라가니까 분모가 커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전세 가율이 떨어진 거고요. 지방은 그러면 전세 가율이 왜 올라가느냐? 야, 미분양도 많은데 인구도 주는데 집을 사야 돼? 나는 그냥
전세가 좋을 것 같은데 오르지도 않는 집을 왜 사? 실수요자들도요. 오르지도 않는 집은 사실 안 사고 싶습니다. 지방은 예전부터 원래 전세가율이 높았어요. 중소도시들 가면 90% 아파트인데도 전세가율이 90% 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왜 90%? 집값이 1억인데 전세가 9천이에요. 그냥 사면 되지? 반대로 생각하면은 왜 사야 되지?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뭐하러 세금을 내? 그냥 전세 살면 되지.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전세를 선호하면서 전세가 강세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방은 전세가율이 올라가요. 이게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그 얘기는 결국에는 전세 가격은 떨어지진 않는다. 내년 입주 물량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줄어드는 거 맞습니다. 그게 저는 항상 숫자를 보지 말고 추세 흐름을 보라고 하잖아요. 24,000호, 29,000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 시점이 올해, 작년, 재작년에 입주 물량이 얼마였는데 어떻게 상대적으로 그래서 부동산 R124 통계를 가지고 이제 말들이 많거든요. 왜곡이 된다. 네. 너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아파트 위주로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너무 적게 나와서 공급 부족을 부추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부동산 R124는 물론 지금은 이제 보완을 합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분양 아파트 모집 공고뿐만 아니라 다른 분양 물량들도 이제 포함을 시켜서 집계를 내긴 하는데 저는 부동산 R124 통계도 의미가 있다는 게 모집 공고가 나오는 물량의 추이를 보면 아니 공공아파트나 청년주택을 포함하지 않아도 민간의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 물량만 추세 흐름을 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게 되면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 흐름이 줄어듭니다. 이게 2026년부터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2030년까지는 갑니다. 적어도 서울은.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물량에 따라서 2028년부터 좀 늘어날 수는 있는데 어떻게든 줄어들어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분명히 올라가요. 뭐 정부는 그래서 전세 대출을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올라가는 걸 정책으로 강제로 때려잡아서 눌러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월세로 튀죠. 월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만 때려잡아서 잡아버리는 게 시장 안정이냐. 결국 월세 가격 올라가는 거는요. 월세도 상한제 하면 되지. 라는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월세도 때려잡아 버려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렇게 때려잡아서 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부동산에 뭐가 문제가 됐겠습니까?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애가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엄마 아빠 닮아서 머리가 안 좋은 이유. 잘 아시죠? 두 번째는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노는 친구를 만나서 맨날 PC방 가고 게임 가는 네. 경우. 아니면 집안의 분위기가 엄마 아빠가 집에서 맨날 친구 불러서 술 먹고 놀아. 놀자 분위기야. 분위기 안 좋은 이유. 아니면 또 다른 개인적인 어떤 뭐 그런 사춘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친구 만나러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야단을 치고 방문을 잠궈 버린다. 애가 공부할까요? 안 하죠. 안 하지. 그냥 자지. 게임하든지. 그럼 휴대폰 뺐으면 뭐 할까요? 우리 애 내가 그거 해봤잖아. 우리 애 고등학교 때 폴더폰을 사줬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을 뺐고. 네. 어떤 결과예요? TV도 없애고. 저희 집은 아직도 TV가 없습니다. TV를 없애고 스마트폰, 폴더폰 주니까 애는 용돈을 모아서 공기계를 사가지고 와이파이가 되는 데서 다 보더라고. 네. 볼 거 다 봤더라고. 재밌는 거 다 봤어. 나만 못 봤더라고. 나는 피해자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TV를 복원시키려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냥 없이 산 거 TV 그냥 사지 말자. 이거 봐서 뭐하냐. 아직도 TV 복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방법을 찾더라는 거죠. 그러면 강제로 전세나 월세를 눌러버리게 되면 임대인들은 사업을 안 해버리게 되고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임차인들은 전세 월세 매물이 안 나오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옛날에 그 루마니아인가요? 공산 그 시절에 전 국민한테 뭐 집 하나씩 주는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제가 망해버립니다. 왜? 집 하나씩 받으니까 새로운 집을 지을 필요도 없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자식들도 이제 분가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제 나라에서 집 하나를 받았는데 계속 그 집에서 사니까 분가할 집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모든 게 다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하나를 건드리게 되면 반드시 다른 문제들
풍선 효과가 생기든지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정책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부작용까지도 고려해야 돼서 신중해야 됩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주기 시작하면은 거둬들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아니 자녀한테 용돈 30만 원 주다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너 공부도 안 하는데 너 15만 원만 해. 그러면 애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할 때 신중해야 되는데 이번 정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월세 정책이든 전세 정책이든 결국에는 세입자가 이득을 보느냐, 집값이 오르고 안 오르고는 다음 문제고요. 집주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집값 올리려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집값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뭐 다주택자들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세입자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가 사실 더 걱정인데 앞으로 5년의 보릿고개 2026년부터 2030년이 보릿고개입니다. 입주 물량이 안 나옵니다. 특히 서울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청년주택 이런 거 우리 주택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네. 청년주택까지 주택수 인정하지 말고 우리가 아는 건 레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푸르즈, 뭐 더샵 뭐 이런 아파트들 그렇잖아요. 아이파크 이런 아파트들 물량이 얼마가 나오는지가 관심이 있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 거지. 청년주택도 물론 뭐 소중한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어떤 통계 그런 숫자 장난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보릿고개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물량이 나올 때 저는 내 집 마련 미리미리 내 집 마련이 아니라 미리미리 전세도 좀 계약을 하시는 게 왜? 가급적이면 2+2 대난 계약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약하는 단계에서 집주인한테 부동산을 통해서 물어보십시오. 계약갱신이 되는 물건인지 안 되는 물건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약사항에 명시를 하세요. 그 계약 단계 계약갱신 그 집주인이 2년 후에 내가 입주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미리 얘기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은 그러시고 괜찮아요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뭐 거절 사유 없는 거로 그런 내용을 특약상에 넣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2년 후에 입주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왜 이러냐라고 해서 어떤 근거가 되니까 저는 특약사항에 하나 넣어두시는 게 좋겠고 집주인한테 반드시 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입주할 계획입니다라고 하면 굳이 그 집을 왜 2년밖에 안 돼요. 2년 생각보다 짧아요. 전세 살다 보면 저 세입자들이 왜 힘드냐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계약하잖아요. 한 6개월 지나면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왜? 보통 만기 6개월 전에 이제 결정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사는 건 6개월밖에 안 되고요. 이제 한 1년 동안은 마음이 초조하고 걱정이 되고 언제 집주인이 연락 오지? 내가 연락을 해야 되나? 묵시적 갱신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먼저 세입자 같은 경우는 먼저 집주인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 왜?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한테 유리한 제도거든요. 자동으로 연장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입 꾹 다물고 있는 게 최선입니다. 주인이 깜빡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계약갱신 청구 사용하지 않아도요.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되면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 꾹 다물고 있어야 돼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애가 너무 착해가지고 집주인이 연락을 안 하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연락이 와야 되는데 왜 연락 안 오지? 라고 해가지고 묵시적 갱신 얼마 안 놔두고 집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연락이 없어요? 지금 우리 계약 기간 얼마 안 남았어요. 라니까 집주인이 맞다. 5천만 원 올려주세요. 아니 전화 안 했으면은 안 올리고 갱신이 되는데 전화해가지고 5천만 원 올려줘가지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아이고야 네가 진짜 착하게 살면 복 받겠다. 야, 너 집주인이 좋아하겠어라고 했는데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달력에 메모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세 제도가 축소되면은 기존에 이제 갭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갭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갭 투자라는 것도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없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갭 투자가 없어질 수는 있는데 갭 투자에 대해서도 저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갭 투자를 너무 악마화하는데 악마인 갭 투자는 어떤 거냐면 무자본 갭 투자 또는 소액으로 500만 원으로 소형 아파트나 수도권 외곽 지역들 오피스텔 같은 걸 10채, 20채, 30채를 사가지고 투기하는 그런 거는 저는 악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본인이 그 역전세가 생기면 30채를 감당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저는 기준이요.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그 시장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돈이 이재용 회장처럼 많은 것도 아닌데 30채를 사서 감당 500만 원 가지고 1억 5천 가지고 500만 원씩 해서 30채를 샀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상적인 투자라고 할 수 없어. 이거를 합리화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시장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시세 차이만 먹겠다는 거고 리스크 관리는 모르겠다. 떨어지면은 나는 역전세, 깡통 전세되고 그냥 배째라 해버릴래라는 굉장히 무모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과감하게 처단해야 되고 저는 법적으로 어떤 한 3주택, 4주택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2주택은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2주택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 더 살 수 있는데 3주택에서 4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 적어도 한 4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 자기 자본이나 대출을 받아서 사고 월세를 받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 넘어져도 나 혼자 넘어지니까. 세입자는 월세 안 내고 나가면 되니까. 보증금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근데 전세를 끼고 4주택 이상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한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너 자금 얼마 있는데 너가 30채 사게 되면 이게 역전세 생겼을 때 네가 감당할 수 있어? 자금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 전세금의 30% 정도는 허그 같은 기관에서 강제로 에스크로우 예치할 수 있도록. 허그가 가지고 있다가 역전세가 생기게 되면 가격이 떨어져도 30%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무주택인데 집을 하나 사고 싶은데 이왕이면 좀 올라가는 집을 하나 사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래 직장 근처에 월세나 저렴한 뭐 빌라나 오피스텔에 전세나 월세를 살고 돈 모아서 전세를 끼고 하나 샀어요. 서울에. 그거를 투기로 너 왜 갭 투기했어? 나빠. 라고 하기에는 아니 그 집에 내가 돈을 모아서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갭 투자를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거는 좀 구분을 좀 하자. 그래서 뭐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하나 사는 거라든지 1주택자가 여유자금을 가지고 전세를 끼고 하나 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색안경을 끼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집 하나 있는데 왜 하나 더 사냐고요? 그 집을 비워두나요? 그 집은 전세든 월세를 줄 거잖아요. 그럼 세입자한테 공급이 돼요. 이런 게 없어지게 되면 전세 월세가 없어져요. 그럼 세입자는 어디가 살아요? 공공. LH나 SH나 GH가 공급해주는 공공주택밖에 없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게 또 뭐 사회주택? 사회주택은 또 뭔가요? 사회주택 시민단체가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사업. 저는 그거 굉장히 반대합니다. 논리가 뭐냐면 개인은 탐욕이 있어가지고 임대료도 올리고 많이 올리고 뭐 전세금도 안 돌려주는데 시민단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시민단체가 양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거는 사람이에요. AI가 하는 게 아니에요. AI가 하면 우리 양심적일 수 있지. 사람은 어차피 탐욕의 동물입니다. 시민단체도 사람이 하는 거고요. 시민단체 운영하시는 분이 정말 재능 기부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애들 돕기도 제가 예전에 3명 후원했거든요. 하다가 끊었잖아. 나중에 물론 애가 다 커서 끊었다는 게 더 이상 다른 애한테 연장은 안 한 건데 3만 원 내면 한 1만 원밖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운영비로 사용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실망을 했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개인이 사회 시장을 왜곡을 하거나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한 4주택 이상 되는 거는 저는 법적으로 막아야 된다.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거는 막아야 된다. 자기 돈으로 월세하는 것만 인정해 주자는 거고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하나 정도 더 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규제할 필요는 없다. 왜? 결국 그 물건이 세입자한테도 공급이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그러니까 갭 투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악마와 악마가 아닌 건 좀 구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주택 매수의 적기라고 보시는 그런 분석들도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적기다. 완전 적기라고 할 수는 없죠. 뭐 지금이 집값이 뭐 떨어진 구간도 아니고 저평가된 구간도 아니고 뭐 한강벨트나 서울 집값은 꾸준히 올라갔기 때문에 2022년 말 2023년 초에 비하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적기라는 표현은 맞지는 않은데 그러면 언제 사야 돼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저스트 두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욕을 많이 먹어요. 너는 항상 사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제가 저스트 두잇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무주택자들에게요. 네?
집은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내 집 마련하잖아요. 평균 7년 정도 보유합니다. 네. 투기 목적이 아니고 7년 정도 보유하면 한 10년 후를 바라보고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년 후를 바라보고 집을 사는데 우리가 단기 예측은 틀릴 수가 있잖아요. 금리가 어떻게 되지? 정책이 어떻게 되지? 미국 관세가 어떻게 되지? 수많은 변수에 따라서 대출 규제는 어떻게 되지? 여러 가지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 집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우리 예측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초강력 수요 옥죄 정책이 나와서 모든 걸 다 틀어 막아버렸어. 문을 다 닫아버렸어. 강제로 죽일 수 있거든요. 시장을. 그렇게 되면 왜곡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10년 후를 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제 수요와 공급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와 단기로 나눠야 되는데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 장기로 보게 되면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이냐 공급이 줄어드는 지역이냐. 집값이 올라가는 데는 두 가지잖아요. 수요가 늘어나거나 공급이 줄어들거나. 이 상대적인 차이예요.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10년 후를 바라보는데 내가 사려는 집이 10년 후에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느냐.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출산율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인구 이동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공급은 뭐 정해져 있으니까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 준공 물량을 보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뭐 자꾸 우리가 인서울이나 수도권 얘기를 하는 게 수도권 같은 경우 10년 후에 인구가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방에서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대학교와 주거 인프라를 찾아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요. 공급이 충분하냐 그러면 서울은 공급이 충분할 땅이 없습니다. 수요는 과잉인데 공급은 부족입니다. 경기도는 이제 뭐 3기 신도시가 나오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3기 신도시도 17만 5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광명 시흥은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요.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길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지역의 선택에서 저스트 듀잇 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 저는 떨어질 때 집 사고 싶어요. 좋죠. 좋은데 언제 떨어지냐고. 내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올 4분기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불확실한 예측을 우리가 언제 어느 구간에 그러면 떨어졌다? 내년에 얼마 언제까지? 10억 아파트가 9억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떨어졌을까요? 언제 들어가야 되죠? 기준이 없잖아. 네, 오히려 또 떨어질 때는 오히려 사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렵죠. 네. 8억으로 떨어질 것 같고 네. 8억으로 떨어졌잖아요. 7억으로 떨어질 것 같고 7억으로 떨어지면 와 망했네. 안 사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심리는요. 반대로 현장에서 보면 5천만 원만 깎아주면 집 살게요. 5천만 원 집주인이 깎아주잖아요. 안 사요. 왜? 이거 내려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사요. 근데 집주인이 5천 원 올리잖아요. 의외로 계약을 많이 한다니까. 진짜. 네. 그러니까 심리가 그런 거예요. 떨어질 때 집 산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집값이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이 돈 다 주고 사기는 아깝다는 거예요. 푸프 현상이잖아요. Fear of overpaying. 내가 높은 돈을 지불하고 살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데 막상 떨어지게 되면 이 구간이 또 오버페잉이 될 것 같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떨어질 때는 못 산다. 떨어질 때 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운이에요. 운이 좋아서 그냥 얻어 걸립니다. 필요해서 샀는데 그냥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도 그랬잖아요. 2024년 집값 너무 비싸지 않아요? 네.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꼭지 같아요. 고점이야. 강남 아파트 이 가격이 말이 돼요? 근데 올해 작년에 잠실 엘스 25억 하던 게 35억. 네. 올해 10억 올라갈 줄 제가 알았습니까? 카프카님이 알았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죠. 양극화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은 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집값 올라갈 줄은 알았죠. 10년 전에 잠실 아파트가 올라갈 줄은 알았지. 네.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은 몰랐죠. 알았으면 나도 하나 더 샀지.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하지 말자. 내가 자금이 되고 필요하다면 just do it 하자는 얘기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엄청난 연끌을 해가지고 돈 1억이 있는데 나 10억 아파트 살래. 한 사람은 담보대출 받고 요즘은 이제 그게 쉽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배우자 한 명은 전세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사는 거 이런 거는 저는 어떤 경우라도 왜? 리스크 관리에 맞지 않고 내년에 집값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때? 내 집 마련해서 잘 살다 보면 3년 후에 또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저스트 두잇 하라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드는 지역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저스트 두잇 하시는 게 맞고요. 자금력이 되시고 그 리스크 관리, 대출 감당 관리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금리가 2배 올라가더라도 3년 버틸 수 있는 리스크 관리가 되는 분들은 하는데 아까 적기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다주택자다. 예를 들어서 내가 2주택이다. 또는 3주택이다. 굳이 지금 뭐하러 사? 굳이 사지 마세요. 근데 뭐 코인이 대박 나서 한 500억 정도 벌었어요. 그러면 사도 되잖아. 네. 그러면 사도 되지. 근데 그런 거 아니라면 두 채 있는데 선생님 올라가면 어떡하죠? 두 채가 올라가니까 그 정도로 만족을 해야지. 그걸 너무 욕심낼 필요는 없는 거고요. 무주택자들은 just do it. 다주택자들은 굳이 욕심내지 말자. 혹시라도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면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지면은 여유 자금이 있으면 한 채 더 사도 되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뭐 적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좋다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확실히 문제는 이제 자금력인 것 같습니다. 네. 고액의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이런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좀 적용 가능한 전략 있을까요? 자금력이 중요하긴 한데 결국엔 돈에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참 우리 딜레마입니다. 네. 돈이 많으면 사실 뭐가 걱정이에요. 선생님 저는요 뭐 한강뷰도 나오고 네. 브랜드 신축 아파트에 뭐 교육 환경도 좋고 역세권에 뭐 옛날에는 한 30억 들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요즘은 한 50억은 들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정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자금력이 있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집을 사기는 어렵습니다. 왜?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자금 범위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거든요. 그렇죠. 더 낮은 곳을 바라보면 고민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욕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씩. 네. 그러니까 원하는 조건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한강뷰, 브랜드 아파트, 입주연도 신축, 교육도 이제 학군이 있을 수도 있고 학원가가 있을 수도 있고 편의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공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요소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이제 찍어야죠. 우선순위 3개. 나는 애가 없네? 앞으로도 애기를 가질 계획은 없어라고 한다면 교육을 잠시 좀 빼도 되고 나는 출퇴근이 중요해. 잘 모르겠으면 일단 역세권을 1번으로 둔다든지 뭐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한테 충족하는 만족하는 아파트를 하나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건 알겠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나무라면 나는 돈 모아서 사야지. 모아서 돈을 불리는 동안에 또 집값은 또 올라갈 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자금이 된다면 내 집 마련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에 하는 게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앞서서 저는 내가 무주택인데 내 직장 근처에 필요해서 월세나 전세 살고 전세 끼고 하나 사는 거 저 투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갭 투자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좋은 갭 투자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집 하나 사는 걸 가지고 갭 투자라는 이분법으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전세 끼고 사면 갭 투기 나빠. 아닙니다. 무주택자가 집 하나 사는 게 왜 나쁩니까? 그거는 전혀 나쁘지 않다. 그러면 그런 전략도 자기 지역에 따라서 서울에서도 자금력이 많이 부족하다. 현금이 2, 3억밖에 없다 그러면 노도강이나 금강구에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경기도에서도 찾아봐야 되고 나 1억밖에 없는데 아무리 봐도 집을 사고 싶어. 청약은 안 될 것 같아라고 한다면 경기도에서 1억으로 또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청약 조건이 좋은 분들은 애가 3명 부모님 2분 모시고 내 실제로 봤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네. 제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만점에 가까우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을 모시고 애가 3명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 네. 그래서 이거 상 줘야 되나? 라고 생각한 그런 분은 이제 청약 도전을 하시면 좋죠. 자주 안 나와서 문제인데 청약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잠시 르엘 같은 거 좋지. 좋은데 너도 나도 오니까 그거는 가점 점수가 한 70점 이상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나온 그 양재동에 양재가 아니지 과천시인데
코스코 옆에 있는 과천시더라고요. 그 DH 아델스타 같은 거는 시세 대비 한 2, 3억 정도 저렴하거든요. 그런 거 경쟁률은 높았으나 로또는 아니지만 네. 로또 바라보지 말고 그 정도면 된다. 그래서 저는 약간 눈을 낮추되 로또만 바라보지 말고 청약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자금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매도 계속 놓고 하시고, 요즘 네. 경매 신청 건수가 좀 늘어났거든요. 왜? 시장 분위기 안 좋다 보니까 또 경매 건수가 늘어나는데 임의 경매, 강제 경매가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의 경매라고 한다면 이제 은행이 건저당 잡았는데 대출이자 안 갚으니까 경매로 넘겼죠. 그거는 대출이자 못 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강제 경매도 늘어납니다. 역전세, 전세금 못 받으니까 판결물 받아서 경매 넘기는데, 이런 신청 건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6개월 후에 경매 나오는 물건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경매도 공부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집 마련하는 길이 매매, 금매 잡는 방법이 있고 청약을 하는 방법이 네. 있고 경매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중에 한 개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세 가지를 다 문을 여세요. 어떤 분들은 왜 한 개만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청약 좋은 거 나오면 하시고, 경매도 계속 괜찮은 물건 나오면 도전하시고, 금매 같은 거 하면 나오면 하시고, 특히 뭐 자금력에 따라서 집 하나 있는데 나는 수입이 괜찮아, 하나 더 사고 싶으라고 한다면 경매 같은 거 굳이 하나 있는데 지금 최적기도 아닌데 뭐 굳이 지금 하나 더 살 필요는 없는데 경매에 좋은 물건 나오면 할 수도 있으니까. 또 청약에 1주택자들은 추천 물량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추천 물량 될 수 있다니까요. 2020년에 1주택자인데 추천 물량으로 된 사람 있잖아. 네. 67번 도전해가지고. 67번 도전하는 거 힘들거든요. 역시 그래도 도전은 꾸준히 해야 되네요. 도전을 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0%고요. 도전하면 가능성은 1%입니다. 1%는 99번 중에 한 번 걸리는데 그분은 67번째 걸렸지. 그러니까 저는 도전을 하자. 우리가 절대 포기하게 되면 제로가 되니까 포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포스코 ENC가 이제 전국 한 150개 사업장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에 이 사건이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영향 주죠. 무슨 영향을 주냐면, 일단 건설면허 취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이 검토를 해봤는데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건설면허 취소는 너무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포스코 ENC가 상반기에 수주한 금액이 5조 원이 넘고요. 네. 협력 회사들한테 그 지불한 돈 있잖아요. 1년에 한 6조 정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한데 포스코 ENC가 건설면허 취소되면은요, 포스코 ENC도 문제인데 6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6조에 걸린 그 하청 업체들 2,000곳 정도 되는데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법적 근거가 있어도 못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매우 위험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건 안전에 대한 경각심. 네. 뭐 다르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 정치에 함몰이 돼서 자꾸 경제를 정치하고 혼동해가지고 뭐 정치를 가지고 경제를 뭐 이분법으로 판단하는데 너무 그러지는 마시고. 그러면 어떤 시사점이 있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안전을 더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을 어떻게 강화하죠? 안전을 강화하려면 일단 비용을 조금 더 써야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비용이 있죠. 교육은 돈 아닙니까? 작업 중단하고 강사들에서 교육을 해야 되고, 사람도 더 뽑아야겠죠. 왜? 공사 기간에 맞춰야 되니까 사람이 더 쓰면은 안전해지잖아요. 어떻게든 일을 분산하고 더 신경 쓸 사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개선해야 되고, 다 비용입니다. 친환경 좋잖아요. 안전 좋잖아. 인권 좋잖아. 노동자의 그 수입, 소득, 네. 행복 좋잖아. 이게 다 돈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돈은 누가 내야 되느냐? 결국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분양가 올라갑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강한 경고를 줬는데 사고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격 올라갑니다. 건축비 올라가고요. 분양가 올라갑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관점에서 보면 안전 딱 포스코 ENC 딱 하는 순간 분양가 더 올라가겠구나. 이거 우리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또 감당해야 될 사회 비용이 되겠구나. 분양가 올라가게 되면 주변 집값도 자극받을 수도 있겠구나. 양날의 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을 무시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이라면 결국에는 높은 비용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겠다. 또 공사 기간도 길어지잖아요. 그것도 비용이에요. 우리가 빨리 짓잖아요.
요즘은 이제 아파트도 옛날보다는 또 천천히 짓기 시작했는데 보통 우리 꼬마 빌딩이나 작은 건물 하나 짓게 되면 우리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다 짓거든요. 네. 호주 같은 데는 한 2, 3년 걸린다고 하더라고. 얘기 들으니까. 엄청 오래 걸린대요. 천천히 짓고 확인하고 짓고. 튼튼하겠지. 네. 튼튼한데 비싸잖아요. 6개월에 지을 걸 2년 걸리면 인건비만 해도 얼마가 나오겠냐고. 그렇죠. 그 안전에 대한 대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해진다는 얘기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이 모든 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올라가겠다. 분양가 더 올라가겠다.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집값이 또 하방보다는 상승 압력이 높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해석을 할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갈아타기를 고민하신 분들은 대부분 1주택자이시잖아요. 네네. 이분들은 이제 선매수 후매도 하는 방법과 또 선매도 후 매수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같은 시점에 어떤 게 좀 더 적합하다고 보세요? 원칙은 갈아타기 원칙은 실시간이고요. 네. 그러니까 먼저 사고 나중에 파는 건 사실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집값이 막 올라갈 때 상승장일 때는 왜 먼저 사고 3개월 후에 팔면 그 사이에 집값이 2개가 다 올라가니까 이제 유효한 전략이 되는데 지금은 상승 압력은 있습니다만 또 정책적인 변수가 있잖아요. 단기 변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올라가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집을 사고 10년 후에 파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갈아타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단기의 정책적 어떤 리스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선매수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선매수를 한다면 거의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내 집은 먼저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팔고 현금 받고 천천히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내 집이 계약될 것 같아. 아니면 가계약권 들어왔다고 하면 빨리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집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갈아탈 곳을 미리 사전 조사는 해야죠. 네. 조사를 하고 계약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는 용인 수지로 가야겠다. 나는 동탄으로 가야겠다. 파주 운정으로 가야겠다. 아니야 나는 서울 성북구로 가야겠다. 영등포로 가야겠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 서칭을 해서 후보군 리스트 딱 정하고 한 3개 정도 딱 정해놓고 내 집을 팔고 가계약금 들어오게 되면 재빨리 현장에 가서 3개 중에 하나를 계약을 딱 해야 되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게 거의 뭐 퍼펙트라고 생각이 되고 집값이 떨어질 때 같으면 이제 반대 전략이 갈 수는 있는데 그렇죠. 내 집을 팔아야 되는데 떨어질 때 또 내 집이 잘 안 팔려요. 그리고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우리 마음에 그 이율 배반적인 양면성이 있기 때문인데 내 집은 돈을 더 받고 싶고 사는 집은 돈을 어떻게든 깎고 싶은데 역설적으로 현실은 반대거든요. 왜? 우리는 내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고 싶은 상급지로 가는데 상급지가 지금 내 집보다 조정이 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의외로 갈아타려다가 타이밍 놓치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내 집을 못 팔아서. 네. 먼저 선매수했는데도 내 집을 또 막 시간에 쫓겨서 막 금매로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순리대로 가자. 저는 갈아타기는 부동산 투자도 저는 기본의 원칙에 충실해서 순리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조사해놓고 조사 딱 해놓고 세팅해서 매물 내놓고 단 내 집은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돈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 일단 부동산한테 가격을 또 먼저 내리지는 마시고 매물 던져놓고 얼마 협상 들어오게 되면 맞춰서 어느 정도. 그래서 팁을 말씀드리면 내 집을 팔 때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일단 5천만 원 깎고 시작을 할게요 라고 하면 거기서 더 내려갑니다. 네. 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또 깎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시고 부동산에 가가지고 정확히 물어보세요. 지금 얼마에 팔 수 있냐. 손님은 있는데 금액이 문제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느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으면 작전 포기. 왜? 아니야 없는데 어떻게 파냐고. 근데 못 파는 거를 갈아탈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일단 잠정 보류고 손님은 있대. 있는데 나는 6억에 팔고 싶은데 나하고 비슷한 동이나 층인데 5억 9천에 매물이 있어. 네. 그럼 5억 9천에 먼저 팔리겠죠. 그러면 내 집을 5억 8천 5백이든 5억 8천에 팔든지 이 매물이 팔릴 때까지 기다리든지
선택을 해야 되고 항상 길을 열어둬야죠. 가격을 내가 정하지 말고 매수자가 가격 조정 만약에 물어보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나도 고민해 볼게요 정도만 팁으로 던져주면 나중에 협상을 하는 거지. 5천 깎아주면 나중에 5천 더 깎아야 되고 사려고 한다면 또 역설적으로 똑같죠. 5천 깎고 싶으면 1억을 깎아달라고 해야죠. 1억 깎아주세요. 그러면 1억은 절대 안 돼요. 그럼 5천만 깎아주세요.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상의 기술이니까 이런 팁들도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 출연하실 때쯤에는 이제 공급대책 발표 이후라서 또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만난 분 중에 저는 너무 공감을 해가지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 어머님 얘기입니다. 제가 만난 분이 어머님 얘기인데 그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2008년도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를 70평인가를 분양을 받았대요. 잘했잖아요. 네. 엄청 잘했잖아. 좋은 엄마 두셨어. 우리 엄마 분발하세요. 자, 그분이 나중에 팔았대요. 레미안 퍼스티지 70평을. 언제 파셨을까요? 몇 년 후에. 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그렇죠.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라고 제가 나도 모르게 한탄을 딱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퍼스티지를 팔고 뭘 사냐면 반포 주공 1단지 2개를 샀대요. 잘했죠. 네. 잘했는데 어머님이 그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부동산은 파는 것보다 팔고 나서 뭐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팔고 나서 뭐 하는지. 그러니까 파는 거를 아까워하거나 주저할 필요는 없는데 팔고 나서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는데 팔지는 마라. 근데 좋은 계획이 있으면 과감하게 팔아라. 레미안 퍼스티지 가지고 있으면 좋았죠. 근데 이분은 더 좋은 선택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건 어떤 분들은 또 최근에 만난 분은 내년에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팔아야겠대요. 제가 말렸습니다. 왜? 물어봤거든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랜, 대안, 계획이 있을 때 파는 겁니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아무리 좋아도 압구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파십시오. 대안이 없으면 팔지 마십시오. 물론 3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팔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 그래서 이분 어머님 말씀 우리가 좀 귀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팔 때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 좋은 계획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팔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